환영합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7월의 아침, 찜통 같은 더위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숨막히게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서연 씨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침실의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30분째 눈을 뜬 채 누워 옆방에서 남편 박준호 씨가 부산을 떠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그의 아침 습관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커피 머신이 칙칙거리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까지. 하지만 오늘따라 이 익숙한 소리들에 무언가 특별한, 마치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듯한 미묘한 장엄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매달 정성껏 원래의 밤색으로 염색하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조간신문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좁은 종이 2장이 들려 있었고 서연이 들어서자 그는 너무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준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맞이하러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이 모든 집안일에서 벗어나 휴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랫동안 지켜봤어. 서연은 냉장고 앞에 멈춰서서 무심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무언가 경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그의 말 속에 숨은 뜻을 읽고 가장 순진한 문구 속에 감춰진 의미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슨 선물인데요? 그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마치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도 선물하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티켓을 건넸습니다. 동남아시아 크루즈 14일. 상상해봐. 서연아, 당신은 쉬고 선탠하고 바닷바람을 즐기게 될 거야. 배는 모레 출발해.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광택 나는 종이 위에는 호화로운 유람선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그녀의 이름과 출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배려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불안한 덩어리처럼 뭉쳤습니다. 정말 고마운 선물이네요. 그녀는 티켓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도 쉴 수 있었을 텐데. 준호는 과장된 무심함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요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김 상무님과의 새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신경 써야 해.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제대로 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 이 몇 년 동안 이 내벽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도 안 가. 서연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답했다. 그래. 최근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정말 사랑의 블랙홀처럼 청소, 요리, 그리고 친구들과의 드문 만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만남마저도 그녀의 관심사가 방 3개짜리 아파트 크기로 좁아지면서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한때 그녀는 번역가로 일하며 사개 국어에 능통했고 국제적인 회사에서의 커리어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준호는 가정이 커리어보다 중요하다고 그녀의 자리는 그에 겹치며 그가 둘 다 책임질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뜻밖이네요. 그럼 됐네. 잘 됐어.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길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야. 오늘은 준비하고 내일은 마지막 짐을 싸고 모레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 새로운 인생. 준호가 커피를 다 마시고 서재로 들어갔을 때 이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부엌에 남아 티켓을 손에 쥔 채 기쁨 대신 왜 점점 더 커지는 불안감에 휩싸이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결혼 생활 내내 준호가 단 한 번도 이런 즉흥적인 관대함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마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한 듯 너무나 빠르고 단호하게 함께 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티켓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녀를 볼 때의 눈빛이 변하고 출장이 잦아진 일들.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을 중년의 위기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피로감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불안한 모자이크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준호는 사무실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아파트를 거닐었습니다. 준호가 고른 비싼 가구, 그가 산 그림들, 심지어 그녀 자신의 물건들조차 이 세심하게 꾸며진 인테리어 속에서 개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의 취향, 성공한 사업가의 아파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식히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크루즈에 필요한 서류를 떼고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한 후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참에 이르러서야 침실 보석함에 넣어둔 여권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서재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 톤에 그녀는 문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흥분, 기대감, 그리고 다가올 모험에 대한 거의 어린아이 같은 기쁨. 김상무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습니다. 네, 그녀는 의심도 없이 동의했어요. 솔직히 설득하기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미끼를 문물고기처럼 덥석 물더군요. 서연은 신음을 삼키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의 모든 말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계속 들었습니다. 배는 모레 정오에 출항합니다. 2주 후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이미 배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뒀습니다. 선장도 상황을 알고 있고요. 공해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죠? 비극적인 사고. 목격자는 없습니다. 수색은 성과가 없고요. 보험금은 별다른 질문 없이 지급됩니다. 서연의 주위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남편,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가 그녀의 죽음을 마치 사업 거래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이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위험이 있다는 건 압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더 나쁩니다. 이혼하면 제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될 거고 그녀는 우리 사업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게다가 저에겐 미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지면 크리스티나가 제 아내가 되기로 이미 동의했어요. 크리스티나. 그 이름이 칼날처럼 서연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준호의 사무실에 있는 젊은 비서로 그녀는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큰 눈과 얼굴에 비해 너무 넓어 보이는 미소를 가진 화려한 금발미녀. 그렇다면 불륜도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상무님.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우리는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조용히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양심에 관해서라면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에서 감상주의는 용납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서연은 준호가 통화를 끝내기 전에 집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용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그녀는 선반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과 서류를 움켜쥐고 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와서야 비로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발길은 저절로 그녀를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연금 수급자들이 한가로이 산책하는 낡은 라임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그녀는 일어난 일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그의 아내를,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그녀의 인생 최고의 시절을 바친 여자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정의 폭발이나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사업 계획처럼 차갑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연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순순히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마 예전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야망 속에 녹아든 순종적인 아내였던 과거의 서연은 정말로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변했고 오랜 잠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2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야심차고 똑똑하고 계획으로 가득 찼던 젊은 여성. 국제협상에서 몇 시간이고 말하고 복잡한 계약서를 읽고 가장 얽힌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그녀. 그 서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집안일과 가족의 의무라는 층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옛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동료였던 최수진 씨는 이제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함께 계약서를 번역했던 강태식 씨는 사립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무, 남편이 방금 그녀의 죽음을 논의했던 바로 그 사업 파트너. 큰 돈을 걸면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견고할지 궁금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며 서연은 가슴속에서 차가운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싶다면 그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이끌리는 대로 살았고 그가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공동 미래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전략을 구상하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여전히 선물과 배려를 믿는 순진한 바보라고 생각하게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준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자신만의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다가오는 크루즈에 대해 감사하며 이야기하고 항로와 선상에서의 즐길 거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호는 열정적으로 대답했고 때로는 주최 측과 직접 소통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까지 무심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모든 말을 기억했습니다. 있잖아요.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앞두고 이렇게 기뻤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정말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어요. 준호는 그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순간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연아. 당신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 물론 자격 있죠. 서연이 조용히 동의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금속성의 뉘앙스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평화롭게 잠든 남편 옆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건축물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단 하루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생자에서 사냥꾼으로 변신할 하루. 준호는 아내를 마지막 여행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 여행은 정말로 그들의 결혼, 그의 계획, 그의 무죄 방면에 대한 마지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는 그의 배신의 잔해 위에 세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삶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가요? 글쎄, 그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그는 자신이 약하고 순종적이라고 여겼던 여자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보, 서연은 잠든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3번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이미 옷을 입고 행동할 준비가 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시계가 매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 알람보다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팔을 벌리고 조용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잠자리를 함께한 이 남자는 평소 휴가를 계획하는 것과 같은 평온함으로 그녀의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여행 준비하러 가요. 준호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물론이지. 그가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김상무님을 만나서 우리 프로젝트의 마지막 손질을 해야 해. 마지막 손질.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분노로 모든 것이 들끓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태연하게 그녀의 죽음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마치 새 차를 사는 것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공증사무소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삐걱거리는 바닥을 가진 낡은 건물은 엄숙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연은 접수실에 앉아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앞으로의 대화에서 할 모든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세심한 눈을 가진 나이 든 여성 공증인이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해요.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당신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없나요?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있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그들이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만 받을 겁니다. 서연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유언장 작성에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서연은 모든 자산, 모든 예금, 모든 귀중품을 꼼꼼하게 열거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그녀가 아직 일하던 시절에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시골집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대기업 주식은 그녀의 저축으로 샀으며 은행 예금은 결혼 전에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재산이네요. 공증인이 목록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배우자분도 알고 계신가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서연이 서류에 서명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죠. 공증사무소를 나와 그녀는 계획의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최수진 씨는 도시에서 가장 명망 있는 법무법인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들의 오랜 우정이 필요한 상담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전 동료는 그들이 보지 못한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짧은 머리, 숙련된 변호사의 세심한 시선.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수지는 그녀를 껴안았지만 이내 그녀를 떼어놓고 친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긴장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서연은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동안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상황을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지나 변호사로서 말해줘. 만약 어떤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자기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있을까?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아주 복잡한 문제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거야? 가설적으로. 서연은 침착한 톤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사고사로 위장된 살인에 대해서. 서연아,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남편 얘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그리고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싶어. 수지는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무엇을 가지고? 엿들은 대화? 준호는 장난이었다거나 내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가 나올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럼 여행을 포기해. 그 크루즈에 가지 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넌 이해 못해. 내가 거절하면 그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내가 상황을 통제하는 게 나아. 네 도움이 필요해.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법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수지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녀는 가정 문제의 전문인 사립탐정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수진이 전화번호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네 남편에 대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연아,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서연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조심하겠다고 약속할게. 고마워. 수진과의 만남 후 그녀는 쇼핑센터로 향했습니다. 태평한 관광객 역할을 하려면 그에 맞는 옷이 필요했습니다. 탈의실에서 화려한 여름 원피스를 입은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며 서연은 결혼 생활 동안 집에서 입는 옷, 몸매를 강조하기보다는 가리는 소박한 색상과 디자인의 옷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거의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낡은 옷이 달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마지막으로 산 것이 언제였을까? 이 색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이 짚어 올리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몸매가 정말 좋으신데 왜 숨기세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여성은 45세라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원피스랑 저것도 살게요. 그리고 수영복도요. 쇼핑은 계획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서연은 마치 수년간의 자기 절제를 보상이라도 하듯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밝은 색상, 현대적인 디자인, 가판을 오래 걸을 수 있는 편안한 신발. 만약 이것이 박준호의 아내로서의 마지막 크루즈가 된다면 그녀는 그곳에서 당당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첫 결혼에서 낳은 성인 자녀인 민준과 지혜는 오래전부터 각자의 삶을 살았고 부모님 댁에는 거의 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딸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둘 다 그녀에게서 날카로운 지성과 독립적인 성격을 물려받았습니다. 엄마, 달라 보여요. 그들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뭔가 변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그냥 너희들이 보고 싶었나 봐. 아들은 어때? 다 괜찮아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 프로젝트들. 그런데 어디 가시려고요? 크루즈에? 박서방님이 아내를 호강시켜주기로 했나 보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아버지와 공개적으로 갈등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봐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지혜가 경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들어봐. 서연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아이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어. 내 모든 재산은 너희에게 상속될 거야. 서류는 공증인에게 있고 사본은 은행 금고에 있어. 금고 번호와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적어서 집에 내 보석함에 남겨둘게. 엄마, 우리를 겁주네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프세요? 아니, 건강해.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너희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또한 은행에 너희 새아버지가 모르는 별도의 계좌가 있어. 내 이전 직장에서 번 돈, 약간의 저축.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얼마 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야.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를 겁주고 계세요. 박서방님과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서연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두자. 하지만 난 이겨낼 거야.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최수진 이모에게 연락하는 걸 망설이지 마. 엄마 옛날 동료 기억하지? 물론 기억하죠. 그녀가 어떤 법적인 문제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이제 너희들 얘기 좀 해봐. 민준아, 네 새 프로젝트는 어때? 지혜야, 그 은행가 아파트 작업은 끝냈니? 저녁에 나머지는 평범한 가족 대화로 흘러갔지만 아이들은 때때로 어머니에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자신의 행동에서 내면의 긴장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지혜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 크루즈에서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뭔가 잘못되면 바로 전화하세요. 어디에 계시든 저희가 날아갈게요. 약속할게. 서연은 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몸 조심해. 그리고 오빠도 잘 챙기고. 다음 날 아침, 출발 당일 서연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화 조각들을 들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김상무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9시 반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작은 상자를 든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소포입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내다보았습니다. 뭐야? 모르겠어요. 서연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크루즈에 가져갈 거 주문하고 잊어버렸나 봐요. 안에는 최신 모델의 새 휴대폰과 여행 중 연락용, 행운을 빌어, 수진이 가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서연이 안정적인 통신 수단과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도록 신경 써준 것이었습니다. 참 배려심 깊은 친구군. 준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 휴대폰은 왜 필요해? 기존 폰은 로밍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서연이 기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대비하는 게 낫지. 11시까지 여행 가방은 모두 꾸려져 차에 실렸습니다. 준호는 인천항으로 가는 내내 특이하게 조용했고 가끔씩 아내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옆자리에 앉아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녀의 예전 삶, 그녀의 환상,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항구에 가까워졌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네게 행복만을 바란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으로 착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고 그녀가 그 대화를 오해했다고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얻길 바라요. 준호는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미소 지었습니다. 2주 후에 봐, 여보? 네, 서연이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하지만 그 만남이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는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짐꾼들이 그녀의 짐을 옮기는 동안 그녀의 새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차 옆에 서서 그녀를 배웅하는 준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마지막 길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가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 정의로운 응징을 향해서였습니다. 크루즈 라이너는 웬만한 것을 다 본 승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짝이는 호화로움으로 가득 찬 10개의 갑판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궁전처럼 솟아 있었고 모든 세부 사항이 세심하게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새로운 삶의 문턱을 넘는 듯한 기분으로 배에 올랐고 이 느낌은 예언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짐이 등록되고 객실로 보내지는 동안 그녀는 난간에 서서 아래 부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두에는 여전히 차 옆에 서 있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배죠. 그렇죠? 값비싼 양복을 입고 흰 수염을 기르고 금태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가진 한 노인이 옆에 섰습니다. 저는 강태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서연 씨 맞으시죠? 서연이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심장은 순간 멎었습니다. 수진이 연락처를 준 바로 그 사립탐정. 그가 정말로 여기에 있다는 것. 그녀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것. 네, 맞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최수진 변호사님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동종업계 종사자죠. 그녀가 여행 중에 당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녀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승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웅장한 라이너에 승선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감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배에 타신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예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실제로 3일 전에 선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몇몇 승무원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다행히도 모든 사람이 돈에 팔리지는 않더군요. 그럼 수진 씨 말을 믿으셨군요. 저는 그녀가 제게 보여준 서류를 믿었습니다. 게다가 제 전직 검찰청 동료가 오래전부터 당신 남편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의뢰는 매우 시기적절했습니다. 서연은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그녀가 단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도록 도와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크루즈를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오락 활동에 참여하세요. 저는 근처에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자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새 휴대폰에 강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전화하세요. 배가 곧 출항할 것을 알리는 긴 기적 소리를 냈습니다. 승객들은 부두에서 배웅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기 위해 난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연도 난간으로 다가가 준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답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연기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가 마침내 부두를 떠나고 해안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가 차에 타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티나에게 서둘러 가는 것이리라. 정말 설레는 여행의 시작이네요. 서연 옆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열정이 넘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에서 온 오정숙이에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이서연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크루즈는 처음이에요. 남편이 가족 걱정에서 벗어나 쉴 때가 되었다며 선물해줬어요. 아,
정말 자상하시네요. 그런데 본인은 같이 안 오셨어요? 일이 놓아주질 않네요. 사업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오정숙 씨는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종일 일, 그러다 인생이 다 지나가죠. 그래도 당신을 쉬게 보내준 걸 보니 사랑하나 보네요. 서연은 자신의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냥한 여인이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안다면 어떨까. 배에서의 첫날은 라이너와 그 시설들을 둘러보는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모든 갑판을 돌아다니며 레스토랑, 극장,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위치를 익혔습니다. 그녀의 객실은 작은 발코니와 바다 전망을 갖춘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 호화로움이 그녀의 살인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 레스토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동행들과의 진정한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테이블에는 오정숙 씨, 지방 도시에서 온 은퇴한 부부, 이 크루즈를 위해 1년 내내 돈을 모은 젊은 여성, 그리고 전직 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태식 씨가 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대화가 동행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을 때 서연이 고백했습니다. 항상 남편이랑 같이 다녔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만의 휴가를 즐기라고 하네요. 잘했네요. 해안가에서 온 나이든 부인이 외쳤습니다. 여자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 씨는 그녀에게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갑판에서는 친목 파티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웃으며 인상을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난간에 서서 바다 위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일이나 남편의 기분, 내일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간을 즐기는 것이 얼마만인지. 아름다운 밤이네요. 강태식 씨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껴요. 좋은 감정이죠. 간직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달빛길에 남기는 흔적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 실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승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서연 씨, 당신에게는 당신 남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과 정직한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배는 항로의 첫 번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관광그룹에 합류하여 고대 도시의 명소를 둘러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이드는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정의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해 싸웠던 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상징적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배로 돌아온 그녀는 객실에서 육지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연극에 첫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집 전화번호를 눌렀고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 크루즈는 어때? 환상적이에요. 그녀는 목소리가 태평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배는 호화롭고 날씨는 훌륭하고 사람들도 재미있어요. 이 선물 정말 고마워요. 정말 기쁘네. 당신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 준호 씨, 당신은 어때요? 김상무님은 만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물론이죠.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래서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든 게 완벽해요. 서연아, 혹시 은행에 전화한 적 있어? 오늘 전화로 이상한 질문을 좀 받았거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 벌써 준호의 금융거래를 확인하며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요, 전화 안 했어요. 무슨 질문이었는데요? 아, 별거 아니야. 아마 정기적인 확인 절차였나 봐. 서연아, 거기서 조심해.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이죠, 여보. 아주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이 크루즈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도 그러길 바라.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 후 서연은 객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초조해하고 유도 질문을 던지며 바다의 위험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는 순진한 아내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 그녀가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눈빛을 한 젊은 선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잠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요?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과 그가 제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들은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미 객실로 돌아간 늦은 저녁, 상부 갑판의 한바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 남편이 제게 돈을 제안했습니다. 아주 큰 돈을요. 당신에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말이죠. 어떤 사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난간 밖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떤 핑계를 대서든 당신을 갑판으로 유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에게도 어머니와 누이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서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승무원들은요? 이 일에 또 누가 관련되어 있죠? 선장 보좌관인 조동철 씨요. 그는 수색이 짧고 결과 없이 끝나도록 감독해야 했어요. 그리고 배의 의사인 백인호 씨도요. 그는 당신이 술에 취했거나 심장마비로 떨어졌다고 증언해야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선장은요? 선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조동철 씨가 선장님께는 당신 남편이 그냥 당신을 놀래켜 주려고 장난치는 거라고 말했어요. 선장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그런 일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 이 모든 것을 증인들 앞에서 다시 반복할 수 있나요? 증언을 녹음할 수 있도록요. 젊은 선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애초에 그와 대화하기로 동의한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하지만 돈 때문에 빚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편찮으시고요.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은 현우의 상세한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강태식 씨가 그들에게 합류했고 그가 이미 공모의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동철 씨는 도박 빚이 있었고 의사는 최근에 이혼하여 위자료를 지불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현행범으로 잡는 겁니다. 강태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조동철 씨에게 가서 오늘 밤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계획이 있고 증거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배에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장님은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편이 될 겁니다. 저녁에 서연은 평소처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테이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오정숙 씨의 농담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긴장으로 모든 것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준호가 이 모든 연극을 꾸민 이유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다만 결말은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었습니다. 10시 30분에 현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갑판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운데 돌고래들이 배 옆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요. 그들은 상부 갑판으로 올라갔고 그곳은 정말로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바다 소리와 아래 갑판바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현우 씨, 옳은 선택을 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서연 씨, 모든 것이 밝혀지면 제 일은 어떻게 되나요?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장님은 당신의 용기를 분명히 높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들은 난간에 서 있었고 서연은 어둠 속에서 몇몇 인형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동철 씨와 의사 백인호 씨가 한쪽에서 다가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강태식 씨와 선장 그리고 보안팀 소속 선원 2명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우, 준비됐나? 조동철 씨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빠르고 조용하게. 준비됐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서 그녀를 밀어. 그러면 끝이야. 의사가 나중에 그녀가 술에 취해 스스로 떨어졌다고 처리할 테니. 그 순간 강력한 탐조등이 켜지며 갑판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멈춰! 선박 보안팀이다. 선장과 그의 부하들이 공모자들을 둘러쌌습니다. 살인 예비 혐의로 당신들을 체포한다. 조동철 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금세 제압당했습니다. 의사 백인호 씨는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그가 선장 보좌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습니다. 강태식 씨가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인들의 증언과 범죄의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선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제 배에서 이런 일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선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체포된 사람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다음, 항구에 도착하면 현지 당국에 인계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국제해양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소식을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 저예요. 서연이에요. 여보, 잘 지내요? 다 괜찮아요? 있잖아요.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배에서 승객 한 명을 살해하려던 혐의로 승무원 몇 명이 체포되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 내 말 들려요? 네네 들려요. 그런데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나를요, 여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침묵, 그리고 거친 숨소리. 서연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잖아. 이해하죠? 준호 씨. 아주 잘 이해하죠. 지금 당신의 금융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수사관들만큼이나 자료. 아, 그리고 크리스티나에게 안부 전해줘요. 서연은 곧 그녀도 불쾌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선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지만 준호는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아니요, 여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기다리는 건 당신 몫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준호는 그의 멋진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살아있고 건강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가 바닷바람에 속삭였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건 아직 오지 않았어. 크루즈 4일째. 바다는 마치 서연의 삶에 닥친 극적인 사건들을 예감이라도 한 듯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구름이 물 위로 낮게 드리워졌고 파도는 점점 높아졌으며 바람은 삭구 사이에서 불안한 멜로디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배는 좌우로 흔들렸고 경험 많은 여행객들조차 서둘러 멀미약을 복용했습니다. 서연은 비옷을 입고 갑판에 서서 거친 자연을 바라보며 상황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바다의 폭풍은 지금 그들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풍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분명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갑판에 혼자 계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강태식 씨가 흔들림 속에서 난간을 잡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웬만한 일로는 겁먹지 않아요. 그녀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폭풍이 공기를 정화시켜줄지도 모르죠. 공기뿐만이 아니죠.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제 동료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당신 남편 집에 세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흥미를 느끼며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정기 세무조사가 심층조사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최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서류에 탈세 계획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담겨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길 바랍니다. 강태식 씨는 씩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당신 남편이 경제학을 전공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뿐입니다. 20년 동안 그의 사업을 지켜보며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온 아내를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준호는 그녀를 사업의 미묘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주부로 여겼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계획을 연구하고 파트너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금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한때는 이 지식이 쓸모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객실에는 준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도대체 어디 갔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공황과 제대로 숨기지 못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크루즈를 즐기고 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흥분했네요. 세무서에서 사람들이 왔어. 무슨 서류를 요구하고 계좌와 파트너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위반 정보가 있다고 하더군. 이거 당신 짓이야? 이상하네요.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당혹감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고?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운영되고 위반 사항은 없다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조사를 고집하고 있어. 서연아, 누군가 우리를 신고한 것 같아. 당신이야?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 하나 없이 진심 어린 의아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적도 없잖아요. 나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모르겠어. 경쟁사나 파트너 중 누군가가 보험을 들려고 했을 수도 있지. 김 상무님도 최근 며칠 이상하게 행동하셨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김 상무가 가라앉는 배에서 이미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명확한 금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 옳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뭐라고 해요? 당신 비서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눈치챘어야 하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리스티나, 지금 휴가 중이야. 정말 뜻밖이네요. 당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말이죠. 서연아, 그만해. 준호는 참지 못했습니다. 네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알아. 배에서의 체포, 세무조사, 모든 게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 누군가 너를 통해 나를 파헤치고 있거나 아니면 네가 직접 여보, 수수께끼처럼 말하네요. 크루즈 승객을 죽이려 한 시도와 당신의 신고서 조사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죠? 저는 피해자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바보인 척 그만해. 네가 다 꾸민 짓이야. 서연은 그가 완전히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정말로 내가 이 크루즈에서 죽기를 바랐어요? 나는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야? 그럼 뭐죠? 김 상무님과 아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신의 대화는 무슨 의미였죠? 승무원들과의 협상은요? 사고를 위장해주는 대가로 지불한 돈은요? 준호는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엿들었어? 네, 엿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게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아니요, 이제 당신이 들을 차례예요. 20년 동안 나는 당신의 충실한 아내였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 경력을 포기했죠. 당신의 변덕, 당신의 무례함, 당신의 불륜을 참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어떻게 보답하려고 했죠? 살인으로요. 그건 살인이 아니야. 사고였을 거야. 서연은 웃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 들려요? 아직도 그게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될 텐데 돈과 헤어지는 이 차라리 내 목숨을 빼앗는 게 나았다는 거군요. 넌 이해 못해. 나에겐 계획이 있고 책임이 있어. 크리스티나가 임신했단 말이야. 서연은 주위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임신했다. 그렇다면 불륜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녀가 엿들은 그 대화 훨씬 이전부터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축하해요.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아이는 살인자를 아버지로 두게 되겠네요. 서연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니요?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럴 필요 없죠. 이제 진실은 수사관들이 말하게 될 테니까요. 그건 그렇고 크리스티나는 어때요? 그녀는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감히 그녀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끌어들였죠.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그녀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말이에요. 그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이 통화 후 서연은 오랫동안 객실에 앉아 창밖으로 거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임신했다. 이 소식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게임에는 아버지가 악당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아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에 꽤 많은 승객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미로 창백해 보였지만 사람들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테이블에 합류했고 그곳에서 오정숙 씨는 30년 전 신혼여행 때 남편과 함께 폭풍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연 씨는 멀미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괜찮아요. 아마 인생의 폭풍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오, 누구나 자신만의 폭풍이 있죠. 대구에서 온 나이 든 부인이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거짓된 모든 것을 씻어내주니까요. 저녁 식사 후 그녀는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은 약해졌지만 바다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씨가 난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식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 남편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은행이 자금 세탁 혐의로 그의 계좌 몇 개를 동결했습니다. 김상무는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진술했습니다. 그럼 그는 편을 정했군요. 그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 남편을 공경에 빠뜨릴 서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은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떻게 됐죠? 그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준호가 오늘 실토했어요.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강태식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군요. 오히려 단순해졌어요. 말해주세요. 그녀는 나에 대한 준호의 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저희 정보에 따르면 모릅니다. 그녀는 당신들이 크루즈 후에 그냥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옳은 선택을 할 기회가 있겠네요. 무슨 뜻이죠? 서연은 바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실행하려면 크리스티나와 연락해야 해요. 다음 날 폭풍은 멎었고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서연은 갑판에서 아침을 보내며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즐겼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객실에 틀어박혀 크리스티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젊고 약간 겁먹은 목소리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저 이서연이에요. 박준호 씨 아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거 알아요.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저와 이혼한 후에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도요. 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준호 씨는 저와 이혼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크리스티나 씨. 그는 저를 죽일 계획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주 가능성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크루즈 라이너의 승무원들은 이미 그의 지시로 제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크리스티나는 흐느꼈습니다.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크리스티나 씨, 당신은 잠재적 살인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요. 당신의 미래를, 당신 아기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돈 때문에 자기 아이들의 엄마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다면 그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는 20년 전에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랑과 살인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크리스티나가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생각하세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세요. 친척이 있나요? 다른 도시에 어머니가 계세요.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준호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가 저를 찾으면요, 찾게 내버려 두세요. 그는 지금 당신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세무서, 검찰청, 동결된 계좌. 그는 당신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이서연 씨,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당신은 어리고 어리석었지만 당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통화 후 서연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티나가 자신의 결혼을 파괴했지만 그녀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젊은 비서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미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녀도 똑같이 이용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크리스티나가 사라졌어. 짐을 싸서 어디로 가는지 말도 없이 떠났어.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나 혼자 남았어. 김상무는 전화를 받지 않아. 계좌는 동결됐고 세무서에서는 내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보여주기 두려워하는 서류들이겠죠. 서연아, 나 좀 도와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바로잡을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 후에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었어. 순간적인 정신 창란이었지. 순간적이라고? 준호 씨, 당신은 몇 주 동안 이걸 계획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지불하고 세부 사항을 다듬었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리고 아주 곧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뭘 원해? 정의. 그리고 당신이 약하고 어리석다고 여겼던 여자가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를 원해요. 서연아, 다음에 봐요, 준호 씨. 곧 집에 돌아갈 테니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잠잠해졌고 별들은 맑은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맑은 공기와 새로워진 느낌을 남겼습니다. 갑판에는 강태식 씨가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폴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과 통화하는 동안 동료들로부터 최신 정보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폴더를 열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명세서, 증인 진술서, 준호가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만나는 사진, 전화 통화 녹음, 그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상무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강태식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살인 시도뿐만 아니라 당신 남편과 함께 참여했던 모든 금융 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탈세, 허위 거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까지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그들의 사장이 악당이라는 것에 죄가 없잖아요. 정직한 직원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기 행각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강태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서연은 서류를 넘기면서 페이지마다 놀라움이 커져갔습니다. 준호는 그녀뿐만 아니라 세무서, 파트너들, 심지어 자신의 직원들까지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미줄 속의 거미처럼 자신이 중심에 있는 거짓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녀가 폴더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탐욕과 비겁함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건 그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속였는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살인을 계획하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지예요.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강태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불편해지면 그들은 그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편리하지 않았죠. 당신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평선 너머 저 멀리 준호가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가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돌아가신 후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강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살아야죠. 그녀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삶을요. 다른 사람의 야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마 번역가 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네요. 제 언어 능력은 어디 가지 않았고 경험만 더 쌓였으니까요. 남편분은요? 그를 만날 계획이신가요? 서연은 씩 웃었습니다. 만남은 피할 수 없죠. 이혼 서류도 정리해야 하고 재산도 분할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규칙이 아니라 제 규칙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그가 뭔가 다른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궁지에 몰린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는 비겁해요.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즉시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자비를 구하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무섭습니다. 다음 날 배는 정말로 돌아섰습니다. 승객들은 겪었던 폭풍 후에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크루즈의 특별한 긴장감을 더했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 대화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삶에서 어떤 진짜 폭풍이 몰아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존재 전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안다면 어떨까. 아침 식사 때 대전에서 온 오정숙 씨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서연 씨, 며칠 사이에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왠지 더 자신감 있어 보이네요. 아마 바닷바람 때문일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 자신에 대해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게 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단지 그렇게 비냐떠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현명한 말씀이네요. 저도 한때 저에게 맞지 않는 삶을 오랫동안 참다가 바꾸기로 결심했죠. 그래서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단 한순간도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가장 무서운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부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에 서연은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이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걱정하고 있어요. 다 괜찮아, 아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집은 어때? 이상하게 물으시네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박서방님이 몇 번 전화해서
엄마를 찾았어요. 좀 초조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힘든 시기야. 사업에 문제가 좀 생겼어. 엄마, 두 분 사이에 다 괜찮은 거 맞아요? 식당에서 그 대화를 나눈 후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지만 전화로나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돌아가면 우리 다 얘기하자. 지금은 그냥 내 엄마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만 말해둘게. 엄마, 우리를 겁주고 계세요. 오히려 안심시키는 거야. 곧 돌아갈 테니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야. 동생한테 전화해서 엄마는 아주 잘 지낸다고 전해줘.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물론이지. 아들과의 통화 후 서연은 강태식 씨가 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연극에서 엑스트라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는 장. 그녀는 객실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더 젊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러 해 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 불꽃을 영원히 끄고 싶어 했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전보다 더 밝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내일 배는 돌아설 것이고 집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것은 일주일 전에 배에 올랐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여성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당신이 직접 이 길을 선택했어. 그녀가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봐. 집으로의 귀환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항구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의 신선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8월의 잿빛 아침에 서연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백앞판에 서서 익숙한 도시의 윤곽을 바라보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할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식 씨가 그녀의 짐을 도와주었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서연 씨,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에게는 모든 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침착함과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가 당신을 감정적인 게임에 끌어들이도록 두지 마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해냈을 겁니다. 단지 시간이 더 걸렸을 뿐이죠. 택시는 예상보다 빨리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연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자물쇠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 너머에는 불과 2주 전에 그녀의 살인을 계획했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를 속이고 그녀의 사랑과 신뢰를 이용했던 남자. 마침내 그녀는 결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침묵과 퀴퀴한 공기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준호가 서재에서 내다보았고 아내를 보자 그의 얼굴은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여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돌아왔구나.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당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건강하게요. 준호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고 수척해진 얼굴에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2주간의 악몽은 한때 성공했던 사업가를 궁지에 몰린 짐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네가 화난 건 알지만 내 말 좀 들어줘. 화났다고요? 서연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화났다는 건 제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한 단어예요. 그건 미친 짓이었어. 일시적인 정신착란이었지. 난 절대 너를 해치지 않았을 거야.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이현우와의 대화 녹음을 틀었고 거기에는 그녀의 살인 계획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선원의 목소리가 아파트 안에서 판결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일시적인 정신착란이 몇 주 동안 지속되면서 실행자를 찾고 돈을 건네고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구상하기까지 했군요. 그건 정신착란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 미수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는 창백해졌습니다. 그 녹음은 어디서 났어?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정직한 사람들로부터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초조하게 셔츠를 구기며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우리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서연은 씩 웃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읽었던 황금 물고기 동화 기억나요? 거기에는 3가지 소원이 있었죠. 저에게도 3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첫 번째 소원은 정의에 관한 거예요. 당신은 내가 사라져서 당신의 삶이 더 단순해지기를 바랐죠. 하지만 사라진 건 당신이에요, 준호 씨. 당신의 사업, 당신의 돈, 당신의 명성이 사라졌어요. 세무서와 검찰청이 그걸 처리해줬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다 꾸민 짓이야. 네가 김상무를 부추겼어. 저는 그저 그에게 당신과 자신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는 자유를 선택했죠. 그를 탓할 수는 없네요. 나한테 뭘 원해? 아무것도요. 정말 아무것도. 제 첫 번째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당신은 마땅한 벌을 받았어요.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개가 짖고 있었습니다. 삶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드라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원은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크리스티나와 당신 아이에 관한 거예요. 아이 얘긴 어떻게 알았어? 충분히 알죠.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녀가 겁을 먹고 어머니께 갔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녀가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요. 그녀와 얘기했어? 얘기했어요. 그녀의 미래 아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줬죠. 크리스티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하더군요. 그녀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넌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 사업, 돈, 내가 사랑하는 여자까지.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준호 씨, 당신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합당한 방법이라고 결정했을 때 스스로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서연은 식탁으로 돌아와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와 동등한, 심지어 그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난 짐승이 아니에요, 준호 씨. 크리스티나는 나에게서 아이 양육비를 받게 될 거예요. 너한테서?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아이는 아버지가 악당이라는 것에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범죄 때문에 그 아이가 가난 속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우리 결혼을 망친 여자를 돕겠다고? 서연은 웃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결혼은 당신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이 망친 거예요. 크리스티나는 상관없어요. 그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나처럼 당신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했어요. 준호는 들은 말을 소화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원은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나에 관한 거예요. 서연은 일어나 부엌을 거닐었습니다. 이곳, 이 벽 안에서 그녀는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야망에 붙은 편리한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는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20년 전처럼 번역가로요. 월급도 좋고 전망도 훌륭하고 전 세계로 출장을 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넌 그동안 일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동안 집안일에만 몰두하는 닭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읽고 공부하고 언어를 연마했어요. 단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그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절반은 내 것이지만 원하지 않아요.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요. 더 작지만 아늑한 새 집을 살 거예요. 그럼 나는,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곳에서 살아요.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서연아, 정말 용서해 줄 수 없어?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네, 살았죠. 하지만 그건 20년간의 기만이었음이 드러났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준호 씨. 당신은 당신의 일에 방해되지 않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 편리한 아내를 사랑했죠. 그리고 그녀가 불편해지자 당신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지 않아. 그럼 말해봐요. 내 사례를 언제 결심했는지, 처음으로 그 생각을 언제 했는지.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말해줄게요. 2년 전 제가 우연히 당신의 유령 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고 불편한 질문을 했을 때요. 기억나요? 그때 당신은 아주 화를 내면서 여자는 남자 일에 코를 들이밀면 안 된다고 했죠. 서연아,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나가 나타났고 당신은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너무 많이 아는 아내를 제거하고 젊은 애인과 결혼하는 것.
서연은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로와 연민뿐이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악당이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모르는 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약함이 살인 미수를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건 수사, 재판, 당신의 변호사에 달려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마침내 정직해져 보세요. 서연은 가장 필요한 물건만 담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기다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변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준호 씨, 그러려면 또 20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바로잡을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는 정직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려는 나 자신의 삶이 있어요. 그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고 서연은 아파트 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한 시대를 통째로 닫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에는 택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가방을 싣는 것을 도와주고 주소를 물었습니다. 도심으로요. 강변의 새 아파트로 가주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차가 익숙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과제. 일주일 후에는 강이 보이는 새로운 아파트. 한 달 후에는 첫 해외 출장. 삶이 마침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이름은 수호라고 지을 거예요. 지켜주는 사람이 돼. 라는 뜻으로요. 알아서요는 미소 지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준호의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여자는 안전했습니다. 차는 강가에 있는 높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은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곧 자신의 집이 될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정한 집, 다른 사람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게 될 곳. 저녁 햇살이 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젊은 커플들이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이제 서연은 방관자가 아니라 이 삶의 완전한 참여자였습니다.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무고한 사람들은 보호받았으며 그녀 자신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준호는 단 한 가지 점에서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크루즈는 정말로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단지 그가 계획했던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크루즈는 끝났지만 새로운 삶으로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